모택동 사상과 중국혁명 제5장 신민주주의론 10. 구삼민주의와 신삼민주의. 자산계급 완고파는 역사의 변화를 전혀 모르고 있으며 그들의 지적 수준은 대단히 낮다. 그들은 공산주의와 삼민주의의 차이점을 모르며 심지어 신삼민주의와 구삼민주의를 구별할 줄 모른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삼민주의를 항일 민족통일 전선의 정치적 기초로 삼을 것을 승인하며 삼민주의는 오늘의 중국에 필요한 것이므로 우리 당은 그 철저한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려 한다는 것을 승인하며 공산주의의 최저 강령이 삼민주의의 정치 원리와 기본적으로 같다는 것을 승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삼민주의는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손문희 중국 국민당 제1차 전국 대표 대회 선언에서 새로 해석한 삼민주의이다. 나는 완고파들이 한공, 용공, 반공 등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손문희 이 선언에서 국민당의 삼민주의에 대한 해석은 이것으로 오로지 이 삼민주의만이 진정한 삼민주의이며 그 밖의 것은 모두 거짓이다. 오직 국민당 제1차 전국 대표 대회 선언에서 해석된 삼민주의만이 올바른 해석이고 다른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것은 공산당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이 선언이 채택될 때 나와 많은 국민당원들은 그것을 직접 보았던 것이다. 이 선언은 삼민주의를 역사적으로 두 단계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이 선언 이전의 삼민주의는 구범주에 속하는 삼민주의이다. 반식민지,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의 삼민주의, 구민주주의의 삼민주의인 구삼민주의이다. 이 선언 이후의 삼민주의는 신범주에 속하는 삼민주의이며 새로운 반식민지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의 삼민주의이며 신민주주의 삼민주의이며 신삼민주의이다. 이러한 신삼민주의만이 새로운 시기의 혁명적 삼민주의다. 그러나 새로운 시기의 혁명적 삼민주의, 신삼민주의는 진정한 삼민주의는 러시아와 연합하며 공산당과 연합하며 농민과 노동자를 돕는 3대 정책의 삼민주의다. 이러한 3대 정책이 없거나 3대 정책 가운데서 하나라도 없다면 새로운 시기에 있어서는 진정한 삼민주의가 아니거나 반삼민주의다. 첫째, 혁명적 삼민주의, 신삼민주의는 진정한 삼민주의는 반드시 러시아와 연합하는 신삼민주의여야 한다. 현재의 상황은 아주 명백하다. 만일 러시아와 연합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고 사회주의 국가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제국주의와 연합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며 반드시 제국주의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1927년 이후에 이미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던가. 사회주의 러시아와 제국주의 간의 투쟁이 점차 첨예화되면 중국은 양편 중에 한 편에 서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이다. 어느 편에도 쏠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몽상이다. 전 세계가 양진영으로 나누어지는 이때 중립이라는 것은 위선에 불과한 것이다. 이미 나라 깊숙이 들어온 제국주의와 투쟁하는 중국으로서는 러시아의 원주가 없다면 최후의 승리란 생각조차 말아야 할 것이다. 만일 러시아와 연합하지 않고 제국주의와 연합한다면 반드시 혁명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고 반동적 삼민주의로 되고 말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립적 삼민주의라는 것은 없으며 혁명적 아니면 반혁명적 삼민주의만 있을 따름이다. 가령 왕정리의 말대로 협공 속에서의 노력을 한다면 왕정리는 1927년에 혁명을 배반한 이후 얼마 안 되어 한국 민국일보에 협공 속에서의 분투라는 글을 실었다. 협공 속에서의 노력하는 삼민주의를 실시하여 본다면 용감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것을 주장한 왕정이까지도 이러한 삼민주의를 포기하고 이제 와서는 제국주의와 연합하는 삼민주의로 변하고 말았다. 제국주의에도 동방제국주의와 서방제국주의의 구별이 있다고 한다면 왕정이가 연합한 것은 동방제국주의이지만 나는 그와는 반대로 서방제국주의들과 연합하여 동방제국주의를 진격할 터인데 이래도 혁명이 아니라고 할겠는가. 그러나 서방제국주의도 반소히 반공하려는 이상 그들과 연합하면 당신에게 진격하라고 할 것인데 혁명은 실패하고 말지 않겠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혁명적 삼민주의, 즉 신삼민주의, 진정한 삼민주의는 반드시 러시아와 연합하는 삼민주의이지 결코 제국주의와 연합하는 반소적 삼민주의는 아닐 것이다. 둘째,
혁명적 삼민주의, 즉 신삼민주의, 진정한 삼민주의는 반드시 공산당과 연합하는 신삼민주의여야 한다. 만일 공산당과 연합하지 않는다면 공산당을 반대하게 될 것이다.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와 왕정위의 정책이다. 그래도 공산당을 반대하겠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다. 따라서 반공을 하면 매국노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공을 하면서 일본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누구에게 동조하든 반공을 하면 그는 매국노이며 항의를 할 수 없게 된다. 나 혼자 반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허황된 것이다. 식민지, 반식민지의 매국노들은 제국주의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이러한 반혁명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다. 지난날 전 세계의 제국주의 세력을 동원하여 10년 동안이나 반공을 하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데 오늘날 독립적으로 반공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일제도 반공주의 정책을 취했었죠. 당시에. 어떤 사람은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해낼 수 없다는 말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말은 절반이 틀렸다.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그 다음 절반은 옳다.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은 정말 해낼 수 없는 것이다. 그 원인은 기본적으로 공산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공산당을 좋아하기 때문에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족의 원수가 국토에 깊이 쳐들어온 이때 누구든 공산당을 반대하면 백성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공산당을 반대하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만일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공산당을 반대하지 않는 편이 확실히 나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반공 영웅들에 대한 우리의 솔직한 충고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삼민주의는 공산당과 연합하는 삼민주의가 아니면 망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것은 삼민주의의 존폐 문제이다. 공산당과 연합하면 삼민주의는 존속될 것이고 공산당을 반대하면 삼민주의는 멸망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누가 그렇지 않다고 증명할 수 있겠는가? 셋째, 혁명적 삼민주의, 신삼민주의, 진정한 삼민주의는 반드시 농민과 노동자를 돕는 정책의 삼민주의여야 한다. 농민과 노동자를 위하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그들을 진심으로 돕지 않으면 손문의 유언에 있는 민중을 일깨우지 않는다면 혁명은 실패할 것이며 자신 스스로도 실패할 것이다. 손문은 친공산주의였죠. 스탈린은 민족 문제는 사실상 농민 문제이다. 1925년 3월 30일 스탈린은 코민테른 유고슬라비아 위원회에서 유고슬라비아 민족 문제에 대하여라는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농민은 민족운동의 기본군대이며 이러한 농민의 군대 없이는 강력한 민족운동은 존재할 수 없다. 이른바 민족문제는 실질적으로 바로 농민 문제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중국혁명은 실제적으로 농민혁명이며 지금의 항일은 사실상 농민의 항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민주주의 정치란 사실상 권력을 농민들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신삼민주의, 진정한 삼민주의는 사실상 농민혁명주의이다. 대중적 문화랑 사실상 농민 문화를 제고하는 것이다. 항일전쟁은 사실상 농민전쟁이다. 지금은 산상주의적 시기로 우리는 회의, 사무, 수업, 신문발행, 저술, 연극 등 모든 일에 산에서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내에는 이미 여러 명의 교조주의자가 모택동을 농촌의 혁명 근거지를 둔 산상주의자라고 비웃었다. 모택동은 교조주의자들의 이러한 비웃는 말을 사용하여 농촌의 혁명 근거지에 대한 위대한 역할을 설명했다. 모택동 선집 중국의 사회 각 계층 분석 참조. 이것은 사실상 농민을 위한 것이다. 항일에 있어서의 모든 것, 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것은 사실상 농민이 제공하고 있다. 사실상이라는 말은 기본적이라는 말이며 다른 부분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은 스탈린 자신이 해석한 것이다. 중국 인구의 80%가 농민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러므로 농민 문제는 중국 혁명의 기본 문제로 되었으며 농민의 역량은 중국 혁명의 주요 역량이다. 농민 이외에 중국 인구에서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은 노동자이다. 중국에는 산업 노동자가 수백만이 있고 수공업 노동자와 농업 노동자가 수천만이 있다. 각종 산업 노동자들이 없으면 중국은 살아나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업 경제에 있어서의 생산자들이기 때문이다.
근대공업 노동계급이 없이는 혁명이 승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국 혁명의 영도자이며 혁명성이 가장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명적 삼민주의, 신삼민주의, 진정한 삼민주의는 필연적으로 농민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의 삼민주의이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러시아와 연합하며 공산당과 연합하며 농민과 노동자를 돕는 3대 정책을 떠난 삼민주의는 미래가 없는 것이다. 양심 있는 모든 삼민주의자는 이 점을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3대 정책의 삼민주의, 혁명적 삼민주의, 신삼민주의, 진정한 삼민주의는 신민주주의적 삼민주의이며 구삼민주의의 발전이며 손문의 큰 공로이며 중국 혁명이 사회주의 세계혁명의 일부분으로 된 시대의 산물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삼민주의만을 현재의 중국에 필요하다고 보며 이것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선언한다. 이러한 삼민주의만이 중국 공산당의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의 정강, 그의 최저 강령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본다. 구삼민주의는 중국 혁명의 구시대의 산물이다. 그 당시에 러시아는 제국주의 러시아였으므로 러시아와 연합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었으며 그때 국내에는 공산당이 없었으므로 공산당과 연합하는 정책도 있을 수 없었다. 그때의 노동운동은 정치적으로 자신의 중요성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여 아직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못하였으므로 물론 노동자, 농민과 연합하는 정책도 없었다. 그러므로 1924년에 국민당이 재조직되기 전까지의 삼민주의는 구범주에 속한 삼민주의였으며 구시대의 삼민주의였다. 만일 그것을 신삼민주의로 발전시키지 않았다면 국민당은 전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손민은 이 점을 간파하고 러시아와 중국 공산당의 도움을 받아 삼민주의를 다시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역사적 특징을 가지게 하였으며 삼민주의와 공산주의와의 통일전선을 결성하였으며 제1차 국공 합작을 성립하였으며 전국 인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으며 1924에서 1927년에 혁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구삼민주의는 지나간 시기에는 혁명적이었으며 그 시기의 역사적 특징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신시기에 신삼민주의가 이미 형성된 후에 있어서도 과거에 하던 그대로 하려 했거나 사회주의 국가가 생긴 후에도 러시아와 연합하는 것을 반대하려 했거나 공산당이 생긴 후에도 공산당과 연합하는 것을 반대하려 했다든지 노동자, 농민들이 이미 각성하였거나 자신의 정치적 위력을 나타낸 후에 있어서도 농민과 노동자를 부조하는 정책을 반대하려 하였다면 그것은 때를 모르는 반동적인 것으로 되고 말았을 것이다. 1927년 이후에 반동은 이와 같이 때를 모르는 데서 생긴 것이다. 옛말에 때를 잘 아는 사람이 거린이다 라는 말이 있다. 나는 오늘의 삼민주의자들이 이 말을 잘 기억하여 두기를 바란다. 만일 구범주에 속하는 삼민주의가 공산주의의 최저 강령과 기본적으로 같은 점이 하나도 없다면 이는 이미 시기가 지났기 때문이다. 만일 러시아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고 농민과 노동자를 반대하는 그러한 삼민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반동적인 삼민주의이다. 그것은 공산주의의 최저 강령과 아무런 공통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 공산주의의 적이기 때문에 말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이것도 삼민주의자들이 한번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점이다. 그러나 여하튼 반봉건적 과업이 기본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는 신삼민주의가 양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버리는 자는 왕정이나 이정의들 밖에 없을 것이다. 왕정이와 이정의들이 러시아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고 농민, 노동자를 반대하는 가짜 삼민주의를 실시하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양심이 있고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손문의 진정한 삼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1927년에 반동이 있은 후에도 많은 진정한 삼민주의자들이 중국 혁명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였다면 민족의적이 국토에 깊이 쳐들어온 오늘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수천 수만에 달할 것이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시종일관 진정한 삼민주의자들과 장기적으로 합작할 것이며 민족 반역자 및 죽어도 고치려 하지 않는 반공분자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민들도 배척하지 않을 것이다. 11. 신민주주의 문화. 위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기에 있어서의 중국 정치의 역사적 특징을 설명하였으며 신민주주의 공화국의 문제를 설명하였다. 이제 우리는
문화 문제로 넘어가기로 하자. 문화는 어떤 사회의 정치와 경제의 이도에 오르기에 반영이다. 중국에는 제국주의 문화가 있다. 이것은 제국주의가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을 지배하거나 반지배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일부분의 문화는 제국주의가 중국에서 직접 관여하는 문화 기관들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일부 파렴치한 중국 인민들에 의하여서도 제창되고 있다. 노예화 사상을 포함한 모든 문화는 모두 이 종류에 속한다. 중국에는 반봉건적 문화도 있는데 이것은 반봉건적 정치와 반봉건적 경제를 반영한 것이다. 공자를 숭상하고 경서를 읽을 것을 주장하며 낡은 예절과 낡은 사상을 제창하며 신문화와 신사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러한 문화의 대표자들이다. 제국주의 문화와 반봉건적 문화는 아주 밀접한 관계이며 그것은 문화적 반동 동맹을 결성하여 중국의 신문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반동 문화는 제국주의와 봉건 계급을 위하여 존재하며 따라서 반드시 타도되어야 할 것들이다. 낡은 것을 반대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신문화도 건설할 수 없으며 낡은 것을 타도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건설할 수 없다. 그들 사이의 투쟁은 생사를 가리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신문화는 이대로 오르기에 있어서의 신정치 및 신경제를 반영한 것이며 신정치, 신경제를 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자본주의 경제가 발생된 이래 중국 사회는 그 성격이 변하여 중국 사회는 봉건사회에서 반봉건사회로 변하였다. 봉건 경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는 신경제이다. 자본주의적인 신경제와 동시에 발생되어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적 역량이 자산계급, 소자산계급 및 무산계급의 정치적 역량이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이러한 신경제적 및 신정치적 역량의 반영으로 되며 그들을 위하는 것이 신문화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없이는 자산계급과 소자산계급 및 무산계급이 없으며 이러한 계급들의 정치적 역량이 없이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라는 것도 신문화라는 것도 발생될 수 없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 역량, 새로운 경제 역량, 새로운 문화 역량은 모두 중국의 혁명 역량이며 그것들은 낡은 정치, 낡은 경제, 낡은 문화를 반대한다. 이런 낡은 것들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일부분은 중국 자체의 반봉건적 정치, 경제 및 문화이고 다른 일부분은 제국주의적 정치, 경제, 문화인데 그중 후자가 맹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몹쓸 것들이며 철저히 반대되어야 한다. 중국 사회에 있어서의 새로운 것과 낡은 것들 간의 투쟁은 인민대중, 혁명적 계급들의 새로운 세력과 제국주의, 봉건 계급의 낡은 세력과의 투쟁이다. 이러한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의 투쟁이 혁명과 반혁명과의 투쟁이다. 이러한 투쟁은 아편전쟁 때로부터 계산하면 100년이나 된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혁명에도 새로운 것과 낡은 것에 구분이 있다. 한 역사적 시기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이던 것이 다른 역사적 시기에 가서는 낡은 것으로 되고 만다. 중국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의 100년 동안을 전 80년과 후 20년의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오타가 두 개 있네요. 민주주의랑 크게인데 그게라고 써있죠. 이 두 단계에는 각기 기본적인 역사적 성격을 띈 특징이 있다. 앞에 80년간에 있어서 중국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은 낡은 범주에 속하며 뒤에 20년은 국제적, 국내적 정치 정세의 변화로 말미암아 새로운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 구민주주의는 앞에 80년의 특징이며 신민주주의는 뒤에 20년의 특징이다. 이러한 구별은 정치면뿐만 아니라 문화면에서도 그러하다. 이러한 구별이 문화면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 설명하려는 문제이다. 12. 중국 문화혁명의 역사적 특징. 문화혁명이란 단어가 이때부터 등장했던 것입니다. 이 글이 쓰여진 당시는 1940년입니다. 40년 1월 1일에 나온 글입니다. 중국의 문화전선과 사상전선은 오사운동 이전과 이후는 두 개의 다른 역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사운동 이전까지의 중국 문화전선 투쟁은 자산계급의 신문화와 봉건계급의 구문화 간의 투쟁이었다. 학교와 과거 간의 투쟁. 학교는 당시 구미 자본주의 국가의 교육제도를 지칭했으며 과거는 중국 본래의 봉건 고시제도를 지칭했다. 19세기 말 중국의 혁신적 지식인들은 과거를 폐지하고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학과 구학 간의 투쟁, 서구 학문과 중국학 간의 투쟁은 모두 이러한 성격을 띈 것이었다. 당시의 소위 학교, 신학, 서구학은
기본적으로 모두 자산계급의 대표자들이 필요로 하고 있던 자연과학과 자산계급의 사회 정치 학설이었다. 기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아직도 중국의 봉건적 잔재가 내재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당시에 신학이라는 사상은 중국 봉건사상과 투쟁하는데 혁명적으로 작용하였으며 낡은 시기에 중국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을 위하여 일했다. 그러나 중국의 자산계급이 무력하고 세계가 제국주의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계급 사상은 몇 차례 시련을 겪었는데 외래 제국주의 노예 사상과 중국 봉건주의의 복고 사상이라는 반동 동맹으로부터 타격을 받았다. 그러한 사상적 반동 동맹군이 반격을 가하자 신학은 자취를 감추고 껍질만 남게 되었다. 낡은 자산계급 민주주의 문화는 제국주의 시대에 이미 부패하고 무력한 것으로 되어 그 실패는 필연적이었다. 오사운동 이후 중국에는 완전히 신문화 세력군이 탄생하였다. 이것은 바로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이끄는 공산주의적 문화사상, 공산주의 세계관과 사회혁명론이다. 제1차 세계대전과 10월 혁명 이후 오사운동이 일어난 1919년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성립과 진정한 노동운동이 시작된 1921년 민족문제와 식민지 혁명운동이 전 세계에서 과거의 모습을 탈피하고 중국혁명과 세계혁명 간의 연계는 아주 획기적이었다. 중국의 신정치 세력군으로서 중국 무산계급과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정치 무대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신문화 세력군은 새로운 상황 속에서 동맹군과 연합하여 제국주의 문화와 봉건 문화의 대항을 전개하게 되었다. 문화 세력군은 사회과학 영역과 문학 예술 영역, 특히 철학, 경제, 정치, 군사, 역사, 문학, 예술 방면, 연극, 영화, 음악, 조각, 회화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지난 20년 동안 이 신문화군의 필봉이 향하는 곳마다 사상으로부터 형식, 문자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혁명을 일으켰다. 그 힘찬 기세와 맹렬한 위력 앞에서는 그야말로 무적이었으며 그 광대한 동력은 과거 중국의 어떠한 역사적 사실에서도 찾을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것이었다. 루신은 바로 이 신문화 부대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용감한 기수였다. 루신은 중국 문화혁명의 주장이었으며 가장 위대한 문학가였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상가였으며 위대한 혁명가였다. 노신은 굽힐 줄 모르는 가장 강직한 사람으로서 그에게는 노예근성과 아첨하는 태도가 추호도 없었다. 이 점은 반식민지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성격이다. 루신은 문화전선에서 전 민족의 대다수를 대표하는 적진에 돌입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용감하고 가장 불변적인 가장 충직하고 가장 정열적인 민족의 영웅이었다. 루신의 방향이 바로 중화민족 신문화의 방향이었다. 저의 의견은 중국에 루신이 있다면 고려에는 신채호 선생을 비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사운동 이전 중국의 신문화는 낡은 민주주의적 성격을 띤 문화이며 세계 자산 계급의 자본주의 문화혁명의 일부분이었다. 오사운동 이후의 중국의 신문화는 신민주주의 성격을 띤 문화이며 세계 무산 계급의 사회주의 문화혁명의 일부분이다. 오사운동 이전의 중국의 신문화 운동과 중국의 문화혁명은 자산 계급이 주도한 것이며 그러나 오사운동 이후에는 그들 계급의 문화사상은 도리어 정치보다도 더욱 낙후되고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기껏해야 혁명 시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협력자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 주도적 역할은 무산계급 문화사상에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른바 신민주주의 문화라는 것은 인민대중의 반제, 반봉건적 문화이며 오늘날에 있어서는 항일 통일 전선의 문화이다. 이러한 문화는 오직 무산계급의 문화사상, 공산주의 사상만이 주도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어떠한 계급의 문화사상도 이것을 주도할 수 없다. 신민주주의 문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산계급이 주도하는 인민대중의 반제, 반봉건적 문화이다. 13. 내시기 문화혁명은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정치혁명과 경제혁명이 반영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문화혁명은 정치혁명과 마찬가지로 통일전선이다.
이러한 문화혁명의 통일전선은 20년 이래 4시기로 구분된다. 1시기는 1919에서 1921년까지의 2년 동안이며 제2시기는 1921에서 1927년까지의 6년 동안이며 제3시기는 1927에서 1937년까지의 10년 동안이며 제4시기는 1937년부터 지금까지의 3년 동안이다. 제1시기는 1919년 오사운동으로부터 1921년 중국 공산당이 창건될 때까지이며 오사운동이 그 대표적이다. 오사운동은 반제국주의 운동이며 반봉건 운동이다. 오사운동의 특별한 역사적 의미는 신해혁명에서도 볼 수 없었던 형태로 철저히 비타협적으로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철저히 비타협적으로 봉건주의를 반대한 것에 있다. 오사운동이 이러한 성격을 띠게 된 것은 당시 중국의 자본주의적 경제가 발전을 가져왔으며 중국의 혁명적 지식인들은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등 제국주의 국가가 이미 붕괴되고 영국, 프랑스 등 제국주의가 이미 몰락하고 있었으며 러시아 무상계급이 사회주의 국가를 이미 창건하고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등 3개국의 무상계급이 혁명을 하고 있는 것 등을 목격하였으며 그리하여 중국 민족 해방에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사운동은 당시에 세계혁명의 요구, 러시아 혁명과 레닌의 요청으로 일어난 것으로 그 시기에 중국 공산당은 아직 없었지만 러시아 혁명을 지지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많은 지식인들이 있었다. 오사운동의 시작은 공산주의적 지식인, 혁명적 소자산계급 지식인 및 자산계급 지식인, 이들은 당시 운동에서의 우익이었다 등 세 부류 사람들의 통일전선의 혁명운동이었다. 오사운동의 결점은 이 운동이 지식인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노동자 농민이 참여하지 않은 데 있다. 그러나 이것이 6.3운동으로 발전되었을 때에는 지식인뿐만 아니라 광범한 무상계급, 소자산계급 및 자산계급도 참여하게 되어 전국적 범위의 혁명운동으로 전개되었다. 1919년 애국운동은 그의 6월 초 한 해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갔는데 6월 3일 북경 학생들이 군경의 진압에 항의하여 집회 및 강연을 개최하였고 학생들은 동맹 휴학을 하였다. 그리고 상해, 남경, 천진, 항주, 무한, 구강 및 산동, 안희 등 각지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였으며 상인들은 철시로 항의하였다. 오사운동은 이에 이르러 무상계급 및 도시의 소자산계급과 민족자산계급이 참여하는 군중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오사운동에 의하여 진행된 문화혁명은 봉건문화를 철저히 반대하는 운동이었으며 중국 역사 이래 이처럼 위대하고 철저한 문화혁명은 있어 본 적이 없다. 당시에 낡은 도덕을 반대하고 새로운 도덕을 제창하며 낡은 문학을 반대하고 신문학을 제창하는 것을 문화혁명의 양대의 기치로 삼고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다. 이 문화운동은 아직 노동자 농민대중 속에서는 아직 보급될 수 없었다. 이 문화운동은 평민문학이라는 구호를 내걸기는 하였으나 당시의 평민이라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 도시 소자산계급 및 자산계급의 지식인, 시민계급의 지식인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오사운동을 사상적으로 주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1921년 중국 공산당의 창건을 이끌었으며 5530 운동과 북벌전쟁을 준비하였다. 당시 자산계급 지식인들은 오사운동의 우익이었으며 제2시기에 이르러 그들 중 대부분은 적과 타협하여 반동적 방향으로 돌아섰다. 제2시기는 중국 공산당의 창건 및 5530 운동, 북벌전쟁이 그 대표적 활동이다. 이 시기에 오사운동 때 결성되었던 세 계급의 통일전선은 지속적으로 발전되었고 정치적으로도 통일전선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제1차 국공합작이었다. 손문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위대한 신해혁명, 비록 그것이 낡은 시기의 민주주의 혁명이기는 하지만 을 영도한 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세계조류에 순응하고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여 러시아와 연합하며 공산당과 연합하며 농민과 노동자를 위하는 혁명적 3대 정책을 제시하고 삼민주의의 새로운 해석을 가하여 3대 정책의 신삼민주의를 확립한 데 있다. 이전까지 삼민주의는 제국주의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제시하지 않았고 봉건사회제도 및 봉건문화사상을 반대한다는 구호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계, 학술계, 청년계와 별로 연계가 없었다. 이 이전까지는 구삼민주의였으며 이러한 삼민주의는 일부 사람들에게 정치 권력만을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다시 말하면 관리가 되기 위하여 방편적으로 이용한 것이며 순수한 정치 활동의 하나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타난 3대성 정책의 신삼민주의는 국공 양당의 합작과 양당의 혁명적 당원들의 노력으로 신삼민주의는 전국에 확대되었으며 교육계, 학술계 및
청년 학생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파급되었다. 이것은 이전의 산민주의가 반봉건의 3대 정책의 신산민주의, 산민주의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전이 없었다면 신민주주의 사상의 전파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이 시기에 이러한 혁명적 산민주의는 국공양당은 각 혁명적 계급들의 통일전선의 정치적 기초로 되었으며, 공산주의는 산민주의의 좋은 벗이라는 말과 같이 양자는 통일전선을 결성하였다. 방금 전에 공산주의는 산민주의의 좋은 벗이라는 말은 이 논문에서 두 번째 언급되었네요. 계급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무상계급, 농민계급, 도시 소자산계급, 자산계급의 통일전선이었다. 그 당시 공산당의 향도주보, 국민당의 상해 민국일보 및 각지의 신문들을 주축으로 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공자를 숭상하고 경서를 읽는 봉건교육을 반대하였으며, 반봉건의 신문학과 백화문을 제창하였다. 광동전쟁과 북벌전쟁 과정에서 처음으로 중국 군대 속에 반봉건 사상이 들어와 중국 군대를 개조하였다. 그리고 수천 수백만 농민 대중 속에서 탄가놀이를 타도하며 토호 열신을 타도하자는 구호를 제시하여 위대한 농민 혁명 투쟁을 일으켰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러시아의 원조로 하여 북벌의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자산계급은 노동자 농민의 도움으로 정권을 잡게 되었으며, 혁명의 종결과 함께 신정치적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떠오른 아이디어는 지금 현대 중국은 중공과 중화민국으로 분단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동일성은 손문인 것 같고, 공산당도 손문을 존경하고 국민당도 손문을 존경하죠. 그리고 지금 남북 고려의 동일성은 동학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제3시기는 1927에서 1937년까지의 신혁명 시기이다. 제2시기의 말기에 혁명진영 내부에 변화가 일어나 중국 대자산 계급이 제국주의와 봉건 세력의 반혁명 진영으로 넘어가고, 민족 자산계급도 대자산계급을 따라가게 되었으며, 혁명진영 내에 있던 원래의 네 계급이 이때에는 세계급, 무상계급, 농민계급 및 기타의 소자산계급, 혁명적 지식인을 포함만을 남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혁명은 새로운 시기에 들어섰고, 중국 공산당이 단독적으로 대중을 영도하여 이 혁명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시기는 한편으로는 반혁명적 토벌과 다른 한편으로는 혁명이 심화되어 가는 시기였다. 이때에 두 가지 반혁명적 토벌이 있었는데, 군사토벌과 문화토벌이었다. 이와 동시에 혁명도 두 가지로 진행되었다. 농촌혁명과 문화혁명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토벌은 제국주의의 책동하에서 전 중국 및 전 세계의 반혁명 세력을 동원하여 10년 동안이나 끌었으며, 그 잔인성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수십만의 공산주의자와 청년 학생들을 살육하고 수백만 노동자 농민을 학살하였다. 당시 반혁명 분자들은 공산주의와 공산당을 그 뿌리까지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그와 정반대로 되었으며, 두 가지 토벌의 결과로서 나오게 된 것은 홍군의 북상 항일이었고, 문화적 토벌은 1935년 12구라는 청년 혁명운동의 폭발이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토벌로 나오게 된 것은 전국 인민들의 각성이었다. 반동이죠.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의 반동이 아닙니다. 반작용이죠. 반작용. 이 세 가지는 모두가 적극적인 결과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사실은 국민당 지배구역 내의 모든 문화기관들에서 공산당이 아무런 저항력도 없었는데 어째서 문화토벌도 참패를 당하고 말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깊이 생각하여 보아야 할 점이 아닌가. 공산주의자인 로신이 바로 이 토벌 중에서 중국 문화혁명의 위인이 되었던 것이다. 반혁명적 토벌의 소극적 결과로는 일본 제국주의가 쳐들어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국 인민들이
오늘까지도 왜 지난 10년 동안이나 반공을 했는가 하고 통탄하는 최대의 원인이다. 이 시기에 투쟁에서 혁명 측에서는 인민대중의 반제 반봉건적 신민주주의와 신삼민주의를 견지하였고, 반혁명 측에서는 제국주의의 지휘에서 지주계급과 대자상계급의 동맹에 의한 전제주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전제주의는 정치적 및 문화적 면에서 속민의 3대 정책이나 신삼민주의와 결별하였고 중화민족에게 막대한 재난을 가져다 주었다. 제4시기는 바로 지금의 항일전쟁 시기이다. 중국혁명의 진행 과정에서 네 계급에 의한 통일전선이 한 번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범위는 더욱 확대되어 상층계급은 많은 지배자들이 포함되었고, 중층계급으로는 민족자산계급과 소자산계급이 포함되었으며, 하층으로는 모든 무산자가 포함되었으며, 전국의 각 계층들은 모두 동맹군이 되어 일본 제국주의에 반항하였다. 이 시기에 제1단계는 무한히 함락되기 전까지이다. 이때 전국은 생기와 희망에 가득하였으며, 정치면에서는 민주화 추세가 나타났고 문화면에서는 대중적 동원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무한히 함락된 이후에 제2단계에서는 정치 상황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대자산계급의 일부는 적에게 투항하였고, 그 다른 일부도 항전을 하루속히 끝내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문화면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반영으로서 엽청, 장군매 등의 반동과 언론 출판의 부자유가 나타났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전과 단결, 진보를 반대하는 모든 사상과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러한 반동 사상을 격파하지 않고서는 항전의 승리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투쟁의 앞날은 어떠한가? 이것은 전국 인민들의 큰 관심사로 되고 있다. 국내, 국제적 상황에서 살펴보면 항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국 인민은 승리할 것이다. 중국의 역사에 있어서 오사운동 이후의 20년의 진보는 그 전에 80년간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지나간 수천 년을 능가한다. 앞으로 20년만 지나면 중국의 진보가 어느 정도에 도달하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국내 외에서 창궐하는 모든 반동 세력은 우리 민족에게 재앙을 안겨주고 있다. 이렇게 그들이 창궐을 한다는 것은 암흑 세력들이 아직도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최후발악을 보여주는 것이며 인민대중이 서서히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나아가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14. 문화 문제에 있어서의 편향성. 새로운 것은 모두가 어려운 투쟁 과정에 단련되어 나온 것이다. 신문화도 이와 마찬가지로 20년 동안 세 차례의 곡절을 거치면서 좋고 나쁨이 판명되었다. 자산계급 왕고파들은 문화 문제에서도 정치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잘못을 저질렀다. 그들은 중국의 새로운 시대의 역사적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민대중의 신민주주의 문화는 신삼민주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산계급 전제주의이며 문화에 있어서는 자산계급 문화 전제주의이다. 일부의 친구미파 문화인들, 모택 등에서 말하는 일부 구미 문화인들이란 호적 등을 대표로 하는 일부 사람들을 가리킨다. 호적은 인물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일부분이라고 본다. 실제로 국민당, 정부의 공산당 터멀 문화 정책을 도와주었으며 현재도 항공과 용공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그들은 노동자 농민들이 정치적으로는 문화적으로 대두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산계급 왕고파들의 문화 전제주의 정책은 정치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의 국제적 상황에 맞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화 전제주의는 없애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민 문화의 방안으로서 삼아야 할 것은 공산주의 사상을 지배 이념으로 삼고, 우리는 노동자 계급 속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선전하며 순차적으로 사회주의로서 농민과 기타 민중을 교육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 문화는 아직도 사회주의라고 할 수 없다. 신민주주의의 정치, 경제, 문화는 무상계급이 영도하기 때문에 모두가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일반적 요소가 아니라 결정적 역할을 유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정치, 경제, 문화 상황을 두고 본다면 아직 사회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신민주주의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현 단계의 혁명의 주요 임무는 외래 제국주의와
중국의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이지 자본주의를 타도를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문화의 영역에 대하여 말할 때 만일 현재의 국민문화를 사회주의적 국민문화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체계에 대한 선전을 행동강령의 실천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공산주의 입장과 방법으로 문제를 훈련하는 것을 중국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전반적 국민교육과 국민문화의 방안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그 내용으로 하는 국민문화는 사회주의적 정치 및 경제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정치, 경제 영역에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것이 반영되어 우리의 국민문화에도 사회주의적 요소가 있게 된다. 그러나 전체 사회를 두고 말한다면 지금 우리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정치 및 경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주의적 국민문화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중국혁명은 세계 무산계급 사회주의 혁명의 일부분이고 현재 중국의 신문화도 세계 무산계급 사회주의 신문화의 일부분이며 하나의 동맹군이다. 이러한 일부분이 비록 사회주의 문화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문화를 두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직 완전한 사회주의를 문화를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인민대중의 반제, 반봉건적 신민주주의 문화의 자격을 가진 것이다. 현재의 중국혁명이 중국 무산계급의 영도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중국 신문화도 중국 무산계급 문화사상의 영도, 공산주의 사상의 영도를 떠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영도는 지금의 단계에 있어서 인민대중을 영도하여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정치혁명과 문화혁명을 하는 것이므로 지금의 새로운 국민문화의 내용은 사회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민주주의적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선전을 확대하며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전과 학습이 없이는 중국 혁명을 사회주의로 인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민주주의 혁명도 승리로 이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공산주의 사상체계와 사회제도에 대한 선전을 신민주주의 행동강령에 대한 실천과 구별하여야 하며 한 문제를 관찰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이를 처리하고 간부를 훈련하는 데 사용되는 공산주의적 이론 및 방법을 국민문화의 신민주주의 방안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이 양자를 한데 뒤섞어 말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주 부당한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현 단계에 있어서의 중국의 새로운 국민문화의 내용은 자산계급의 문화전제주의인 것도 아니고 순전한 무산계급의 사회주의인 것도 아니며 무산계급 사회주의 문화사상이 영도하는 인민대중의 반제, 반봉건적인 신민주주의인 것이다. 15. 민족적, 과학적, 대중적 문화. 이러한 신민주주의 문화는 민족적인 것이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억압을 반대하며 중화민족의 존엄과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것으로서 우리 민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다른 모든 민족들의 사회주의 문화 및 신민주주의 문화와 연합하여 서로 흡수하고 상호 발전시키는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세계의 신문화를 형성한다. 그러나 일부 민족적 제국주의 반동문화와는 결코 연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는 혁명적 민족 문화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외래의 진보적인 문화를 대량적으로 흡수하여 자신의 문화 역량의 토대로 삼아야 하는데 이러한 일은 과거에는 매우 부족하였다. 이것은 지금의 사회주의 문화와 신민주주의 문화뿐만 아니라 외래의 고대 문화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여러 자본주의 국가들의 계몽시대의 문화에 대해서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모두 흡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체 외래 문화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에서 씹고 위장운동을 거치면서 침, 위에, 장에게 섞어 영양분과 찌꺼기의 두 부분으로 분해시킨 후 그 찌꺼기를 배설하여 버리고 영양분만 섭취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몸에 유익한 것으로 된다. 결코 그것을 통째로 삼키듯이 비판적으로 삼켜서는 안 된다. 소위 전면적 서구화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과거의 중국은 형식적으로 외래의 것을 흡수하다가 큰 손해를 입었다. 전면적인 서구화라는 것은 일부 자산 계급학자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중국에서 무엇이나 전부 구미 자본주의 국가를 완전히 모방할 것을 주장하였다.
중국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중국 공산주의자는 이와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적 진리와 중국혁명의 구체적 실천을 완전히 적절하게 통일시켜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민족적 특징에 결부시켜야 하며 일정한 민족적 형식을 취하여야 유용한 것으로 된다. 결코 그것을 주관적으로 도식적으로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도식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와 중국혁명을 희롱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의 혁명대열에는 그들의 자리가 없다. 중국 문화는 자신의 형식을 가져야 하는 바, 그것이 바로 민족적 형식이다. 민족적 형식의 신민주주의 내용,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문화이다. 이러한 신민주주의 문화는 과학적인 것이다. 그것은 모든 봉건사상과 미신사상을 반대하고 실사구시를 주장하며 객관적 진리를 주장하며 이론과 실천의 일치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중국 무상계급의 과학적 사상은 아직 진보성을 띠고 있는 중국의 자산계급 유물론자 및 자연과학자들과 반제, 반봉건, 반미신적 통일전선을 결성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반동적인 유심론가는 통일전선을 결정할 수 없다. 공산주의자는 일부의 유심론자, 심지어는 종교 신도들과도 정치행동에 있어서의 반제, 반봉건적 통일전선을 결성할 수는 있으나 그들의 유심론은 종교적 교의를 찬동하여서는 결코 안 된다. 중국의 봉건사회는 오랜 시간에 걸쳐 찬란한 고대 문화를 창조하였다. 그러므로 고대 문화의 발전 과정을 정리하여 거기서 봉건적인 찌꺼기를 버리고 민주주의적인 알짜를 흡수하는 것은 신민족 문화를 발전시키며 민족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나 무비판적으로 무엇이나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된다. 고대의 봉건적 지배계급들의 부패한 것과 고대의 우수한 인민문화, 다소라도 민주성과 혁명성을 띠고 있는 것과를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중국의 신정치와 신경제는 고대의 낡은 정치와 낡은 경제로부터 발전되어 온 것이며 현재 중국의 신문화도 고대의 낡은 문화로부터 발전되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역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결코 역사를 단절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역사를 존중한다는 것은 옛것을 찬양하고 지금의 것을 부정한다거나 그 어떤 봉건적 독서를 찬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과학적 지위를 부여하며 역사의 변증법적 발전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민대중과 청년 학생들을 뒤를 돌아보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민주주의 문화는 대중적인 것이며 민주주의적인 것이다. 그것은 당연히 민족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 근로대중을 위하여 일해야 하며 점차 그들의 문화로 되어야 한다. 혁명 간부를 교육하는 지식과 혁명대중을 교육하는 지식은 그 정도에서 서로 구별되면서도 서로 연결되어야 하며 지식의 제고와 보급은 서로 구별되면서도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혁명적 문화는 인민대중에 있어서 혁명의 강력한 무기로 된다. 혁명적 문화는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있어서는 혁명을 위한 사상적 준비로 되며 혁명 과정에 있어서는 혁명 전선에서 필요하고도 중요한 전선의 하나로 된다. 그리고 혁명적 문화 일꾼들은 이 문화 전선에 있어서 각급 지휘관이다. 혁명적 이론이 없이는 혁명적 실천도 없다. 레닌 선집 러시아 사회 민주주의자들의 제가어 무엇을 할 것인가 참조. 라는 말은 혁명적 실천 운동에 있어서 혁명적 문화 운동이 그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한 것이다. 이러한 문화 운동과 실천 운동은 모두가 대중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인 모든 문화인들은 항일 전쟁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문화 무대를 가져야 한다. 이 부대란 인민대중을 말한다. 혁명적 문화이면서 민중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그는 병사 없는 지휘관이며 그의 총은 적을 제압할 수 없게 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자를 개혁하여야 하며 언어는 민중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민중이야말로 혁명 문화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민족적, 과학적, 대중적 문화는 바로 인민대중의 반제, 반봉건적 문화이며 신민주주의 문화이며 중화민족의 신문화이다. 신민주주의 정치, 경제 문화가 서로 결합한 것이 신민주주의 공화국이며 이것이 바로 중화민국이며 우리가 창건하려는 신중국이다. 신중국은 모든 인민 앞에 있다. 우리들은 그것을 맞이하여야 한다. 신중국의 항선에 돛대는 적이 수평선에 솟아오르고 있다. 우리들은 박수로서 그를 환영하여야 한다. 너의 두 손을 높이 들어라. 신중국은 우리의 것이다.
자주